심리상담사님과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무엇이든 물어보약으로 코너를 이끌었다면 계속 하다 보니까 사연을 좀 받아야겠다. 실제 상담 사례를 저희가 도와드리면 더 좋겠구나 해서 오늘부터는 사연을 읽어드리고 그분이 또 어떻게 치유의 방향성을 잡으면 좋은지 몸과 마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솔루션을 드리는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요. 중간중간에 뭐 공감하는 댓글 나누고 싶으시면 주셔도 되고요. 또 몸에 대해서 또 질문 주시면 저번처럼 모아서 답변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질문은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포맷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희가 이 코너 이름도 지었어요. 뭐죠? 하모니 상담 톡톡. 네. 하모니 상담 톡톡.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몸과 마음, 조화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시간. 하모니 상담 톡톡! 안녕하세요. 이지향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김푸름입니다. 어색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사연 읽어주세요. 먼저 사연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여성인 지유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30대 중반부터 20년 넘게 소화와 설사 때문에 늘 조심하며 살아왔어요. 먹는 걸 꽤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평소보다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어깨와 목이 뻐근하기도 합니다. 심할 땐 화장실을 4-5번씩 들락거리기도 해요. 묽은 변이 나오기도 하고 온몸에 열이 오르면서 일상생활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배가 꼬이면서 아파서 더운 여름에도 찬물을 마시지 못해요. 특히 외출을 할 때면 꼭 화장실부터 들러야 마음이 놓여요.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관공서나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할 때면 꼭 화장실을 가야 해요. 저희 부모님도 장이 약한 편이신 걸 보면 유전인 것 같아요. 저 역시 비슷한 체질인 것 같아 위, 장내시경 검사도 여러 번 했지만 항상 정상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할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신경 쓰는 일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과식하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몸이 아파요. 저는 5남매 중 셋째로 가정 형편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았는데 50대가 돼서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지금도 외출을 하거나 낯선 상황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고 몸이 굳는 것 같아요. 20살 중반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쉬어본 적이 없고 현재 자영업자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고 주 5일 근무해요. 운동도 주 4에서 5회 꾸준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식단에도 신경을 쓰지만 여전히 내 몸이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혹시 마음에 영향도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할 때가 많아요. 혹시 저처럼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지 두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은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내 몸이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요? 둘째, 혹시 마음이나 감정이 이런 몸의 증상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셋째, 실제로 내가 몸과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3가지 질문에 오늘 저희가 차근차근 답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몸의 입장에서 볼 때 지유님이 겪는 증상과 고민, 어떤 원인들이 있을지 약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유님의 이런 소화기 예민 증상과 몸의 신호들이 왜 생기는지 신체적인 원인이 궁금합니다, 약사님.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 진짜 상담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몸과 마음이 정말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책에서 본 걸
실전에서 확실히 알게 됐죠. 자, 이분 사연을 보면은요, 어릴 때 무척 내성적이었대요. 무척 내성적이었고, 오남매 중 셋째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도 셋째 딸인데, 셋째는 눈치를 진짜 많이 봐요. 위에 눈치, 밑에 눈치. 그래서 옛날에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 이 말 있었거든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모르죠? 우리 때는 있었어요, 그 말이. 지금은 뭐 셋째를 낳지도 않으니까 그런 말이 없죠. 근데 저희 때는 뭐 5명, 6명, 7명 이런 대가족 그런 시대니까 그 중에 셋째 딸은 뭐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 그래서 그게 저는 좋은 말인 줄 알고 컸는데 이게 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딸은 살림미천이다. 이 말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큰 딸은 살림미천이다. 큰 딸을 노동력으로 보던. 이제 큰 딸이 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동생도 이렇게 돌보니까 이제 큰 딸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던 시절에 이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포장한 얘기고, 뭐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 이 말도 셋째 딸이 눈치를 그러니까 사회성이 뛰어난 거잖아. 위에 어른들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셋째 딸은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성이 발달돼 있다. 근데 이제 이분도 셋째 딸인 거예요. 셋째 딸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 거 이렇게 치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존재만으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셋째 딸로서 항상 집안에서 뭔가 쓰임이 되었을 조건적 사랑을 제가 받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너는 예쁘다. 너는 순해서 예쁘다. 뭐 이렇게 싹싹해서 예쁘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 본 적이 없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런 조건적 사랑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되게 여러 가지 관계의 부침도 많고 이런 마음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분도 오남매 셋째 딸로 태어나서 사랑은 받았지만 내성적이고 낯선 상황에서 긴장을 했다. 근데 그게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어릴 때 이분의 눈으로 본 세상은 낯설고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죠. 무섭고 힘든 것. 근데 그런 틀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자기만의 신념이라고도 하고, 자기만의 창문인데, 이 창문으로 50년 이상을 보니 자기가 있는 공간이 아니면 다 무서운 곳이죠. 이 사람. 자, 그러면 신체적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젊을 때는 내가 좀 무서워도 교감신경이 그렇게 막 흥분되질 않아요. 왜냐면 신경도 세포라서 젊어서는 튼튼해요. 전깃줄이. 신경세포를 전깃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깃줄이 튼튼하고, 또 이 전깃줄이 이 교감신경이 확 흥분을 해도 거기에 맞춰서 혈액이 싹 공급이 되니까 그렇게 신체화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나이가 들면 이분이 50대 중반이면은 갱년기일 거고 혈액이 잘 안 만들어질 거고 혈액이 부족할 거예요. 이분 보시면 12시간씩 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50대 중반인데 저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면 상담 잘 못하잖아요. 체력 딸려서 전화 상담하고 이러잖아요. 방송도 많이 못 잡고 일주일에 많이 잡아야 2개, 3개밖에 못 잡아요. 체력이 딸려서. 근데 이분이 12시간씩 아직도 일을 하고 또 일하고 또 번외로 운동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혈액이 부족하면 열이 나고, 열이 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원래도 예민하신 분인데 플러스로 더 예민해져서 이제는, 옛날에는 어쩌다 한 번씩 설사를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설사를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혈액을 없는데 이렇게 자꾸 일하는데 다 써버리다 보면은 내장으로 갈 혈액이 없는 거예요. 내장 근육이잖아요. 내장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내장 근육이 점점 얇아지는 거죠. 혈액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몸은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소모량은 똑같아. 그럼 자꾸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니까 내장이 얇아지니까, 얇아지면 더 신경에 자극을 많이 받겠죠. 그쵸?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고 낯선 곳에 가면 교감신경이 쭉 빗쓰고,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이 교감신경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교감신경이 너무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높아져요.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너무 경제력이 없어지면 엄마가 상대적으로 뭐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치하고 똑같아. 균형을 맞추려고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하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장을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심하면 유경련이 나요. 심하면 막 움직이니까 영양 흡수가 안 돼요. 설사를 하고 유경련이 나요. 이분이 딱 전형적인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혈액이 부족하고 체액이 부족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그런 이유로 몸 전체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채우고 체액을 채우고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서 지나치게 장 쪽으로 예민하게 신경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죠. 그리고 갱년기 여성의 특징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분이. 아까 사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온몸에 열이 오른다고. 혈액이 부족하다는 특징이고, 또 더운 여름에도 찬물을 마시지 못한대요. 왜 그러겠어요? 장이 차가운 거죠. 왜? 장으로 갈 혈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찬물 먹으면 찬 거 플러스 찬 거 하니까 설사해버리는 거예요. 장은 따뜻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갱년기 호르몬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게 부신을 강화시키고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진을 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왜 힘드냐면 여행을 못 가요. 이게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화장실 가느라고 아무 데도 못 가.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죠.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50 넘고 60 넘으면 여행하는 재미가 되게 크거든요. 젊어서 애 키우느라고 못 갔던데 좀 가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관공서도 못 가는데 여행을 어떻게 가요?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름님은 이 환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지윤님의 이 사연을 보면서 지윤님은 마음이나 감정이 달라질 때 몸이 금방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몸과 마음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몸이 예민한 분들은 꼭 감정과 몸의 반응을 함께 살펴봐요. 왜냐하면 저 역시 감정에 따라서 몸이 금방 반응해서 그 불편함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윤님처럼 어릴 때부터 마음이 조심스럽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수줍고 처음 가보는 곳에 가면 마음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놀 때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조심조심 행동하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엄마랑 함께 가더라도 처음 가보는 시장, 마트, 놀이터,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배가 살짝 아프거나 마음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요. 이런 아이들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내 마음이 처음 가보는 곳이라 낯설어서 조금 놀라고 불안하고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무서워지면 우리 뇌 속에 누가 움직이죠? 편도체가 움직여요. 얘가 비상사태야, 긴장해, 나를 보호해야 돼 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가슴도 쿵쾅쿵쾅 뛰고 배가 살살 아프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원래 건강한 사람은 그러지 않죠. 그쵸. 건강한 사람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돼도 그냥 두근두근 해도 견딜만 해요. 막 이게 막 무섭게 느껴지거나 배가 막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는 어쨌든 뭔가 몸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신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이런 몸의 신호들을 보내는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건 거예요. 이런 어릴 때 내 행동이 왜 성인이 돼서도 반복될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우리 몸과 마음에는
예전 기억을 오래오래 붙잡아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억을 붙잡아두는 습관이요? 네. 특히나 내가 위험했거나 불안했던 상황, 안전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요. 왜냐면 우리 뇌는 나를 보호하는 게 1순위거든요. 생존. 네, 생존.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무서웠거나 불안했던 일이 반복되면 우리 뇌 속의 편도체는 아, 이런 상황은 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조심해야지. 아,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대처를 빨리 하기 위해서 네. 일종의 예방접종 같은 거네요. 네.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 미리 맞고 독감 예방접종 미리 맞는 게 그 균을서 이렇게 좀 훈련하는 거잖아요. 네. 아, 그것을 편도체가 기억을 하는 거군요. 네. 특히나 우리가 무섭거나 불안했던 것들을 빨리 기억해요. 나를 지키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또 우리 마음속에는 내면 아이라는 작은 아이가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에 내가 느꼈던 두려움,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보호받고 싶은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난 어른이 된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면 내 마음속 내면 아이가 먼저 놀랍니다. 그때처럼 두려운 상황이 됐어. 무서운 상황이 됐어. 아, 나 또 힘들면 어쩌지? 너무 걱정돼. 이렇게 내면 아이가 소리쳐요. 아, 그 내면 아이가 소리치는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네요. 네. 내면 아이도 참 힘드네요. 네. 일을 하고 있네, 우리 몸 안에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도 그 같은 상황에 비슷한 상황만 되면 어릴 때처럼 똑같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약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메커니즘으로 도는 거죠. 네. 우리 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전에 힘들었던 일을 또 겪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열심히 돕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운 게 뭐밖에 없죠? 그 사이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켰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 아이는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는 그때보다 지금 훨씬 성장했고 안전하다는 걸 내 마음과 몸 그리고 나의 내면 아이에게 천천히 조금씩 알려주는 연습을 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 내 마음속 이 작은 아이가 오늘 놀랐구나. 불안했구나. 괜찮아.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때 어린아이가 아니야.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있어.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도 내가 더 편안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막 이렇게 은행만 가려고 해도 설사하고 배가 아프고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약을 먹어서 이거를 낫게 하려고 하고 이 원인이 뭔지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받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죠. 마음만 다스린다고 해서 몸이 막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내 내면 아이가 은행 가려고 하면은 낯설어하고 막 불편해하는 것이 그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뭐 초등학생 때 친구에게 상처받은 경험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맞아요. 따돌림을 당했다. 그럼 이 사연자분이 저희에게 말씀은 안 주셨지만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어떤 기억? 내가 낯선 상황에서 좀 버려진 느낌을 받아서 무척 슬펐거나 또는 전학을 갔었는데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좀 받았다거나 이런 기억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이렇게 어릴 때 내가 어떤 지금 낯선 곳에 가서 긴장을 하는 게 가장 크신 거잖아요. 내가 과연 어릴 때 뭔가 낯선 상황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지? 좀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나? 이런 걸 한번 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원래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잖아요. 네. 이게 낯선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됐는데 교감신경이 흥분이 될 때 부교감신경은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부교감신경의 일부 중에 하나가 미주신경이라는 건데 미주신경이 지금 이렇게 뭐 심장이나 폐나 뭐 배 이런 데로 쭉 흐르고 있잖아요. 장까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을 해버리면은 이 미주신경이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키를 잡고 이렇게 숨풍숨풍 가야 되는데 막 너무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너무 이렇게 하니까 미주신경이 흥분을 해서 막 이렇게 경련이나 설사 같은 게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감신경을 가라앉혀서 미주신경도 가라앉히고 더불어서 이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이제 이게 병용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만 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보는데요. 세상 좋아졌고 제품도 좋으니까 저는 약사다 보니까 좋은 제품 드시면서 고통을 좀 빨리 줄이고 빨리 건강해지시는 쪽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런 제품도 추천을 해드린 거죠. 약사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릴 때 긴장감, 불안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되게 많으시고요. 엄청 많죠. 이럴 때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증상만 잠깐 완화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있죠. 저는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도구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가 해준다면, 근데 주체는 내가 돼야겠죠. 내가 주인이고 그걸 응용하는 수준에서는 쓰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주인임을 망각하고 이거에 의존하게 돼버리면은 나중에는 죄 없으면 못 사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긴장감, 불안 경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분은 지금 체하고 설사하고 이거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러니까 일단 음식을 조금만 과식을 해도 체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럴 때 효소제 드셔주시면 좋아요. 효소제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효소제를 드셔서 일단은 이게 메비우스 띠 아시죠? 몸이 안 좋아서 마음이 힘든 건지, 마음이 안 좋아서 몸이 힘든 건지 나중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영역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몸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몸은 물질이라서 더 다스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면 불안감이 훨씬 떨어져요. 소화가 안 되고 꽉 막혀있으면 순환이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화 효소제를 드실 수도 있고요.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요, 이 소화하고 위는 음식을 쪼물락쪼물하게 해서 죽으로 만들고, 죽으로 만든 음식을 장에서는 쫙 흡수를 해야 되는데 쫙 흡수를 못하니까 설사를 하는 거거든요. 왜? 점막에 낙지 빨판처럼 육모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쫙쫙 영양을 흡수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닳아버린 거죠. 그리고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이 되면은 점막이 문을 안 열어요. 이게 조개 껍데기 같이 입을 탁 다물고 안 열어. 그러니까 점막에 입을 열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살살 달래는 영양제도 있고, 점막 자체가 또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막이 이 대장, 소장, 위장 다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힘이 있어야 변을 딱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육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근육에 힘이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변을 못 봐요. 여러 번 나눠서 봐요. 우리가 무거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못 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우리들은, 전 아직 하루에 한 번만 보거든요, 아침에. 왜 그러냐?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동안 대장이 변을 딱 담아주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힘이 없는 분들은 못 담아. 그러니까는 아침에 한 번 보고, 점심에 한 번 보고,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대장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영양제도 드시면 좋고, 점막의 표층을 부드럽게 해주는 영양제도 드시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혈액을 채우는 영양제, 또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 이런 거 좀 도움 받으시면요 훨씬 삶의 질이 좋아져요. 그냥 그러고 아프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장 속에 나쁜 균이 살고 있으면은 또 이 나쁜 균들이 이 만들어내는 사이토카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엄청 불안을 줘요. 장이 편안해야 또 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장에 좋은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좀 상담하셔서 내면 아이도 치유하시고 제품 도움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이렇게 표면적인 치료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뜻 이렇게 뭔가 영양제를 구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약사님께서는 계속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근본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의 성분을 추천해 주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지윤님이라면 당장 꼭 이 영양제는 먹으면 좋다 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분한테 추천해드렸던 거는요. 일단 효소제. 예, 효소 제품, 일단 속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장내, 이분의 염증이 되게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장내 유해균을 죽이는 그런 제품. 그리고 혈액을 채우는 제품. 혈액이 너무 고갈돼서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액이, 일단 저는 보통 한 5가지 정도 추천을 해드려요. 5가지 정도 추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러시는 분들 한 번도 안 드셔봤으니까 부담스럽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거 있으면 더 알려주세요 이러신 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또 형편이 또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추천은 5가지 정도 해드리지만 본인의 성향과 개인의 그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일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드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은 일단은 속이 편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이 들면 효소가 자꾸 줄거든요. 그래서 효소 제품은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효소 제품도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해요. 이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 또 노화가 있는 사람, 나쁜 균이 있는 사람,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요즘은 제품들이 너무 다양해서 뭐 이 제품이 좋으니까 이 제품 드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제가 이제 적절히 골라드리는 거죠. 역시 그럼 전문가 상담을 받고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찾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죠. 이제 저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동네에 약국도 있고, 뭐 자기하고 좀 잘 통하는 그런 전문가 만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제 스타일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 일단 죽겠는데 맨날 혈액만 채우라고 한다고. 그래서 뭐 이 세상에 다양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일단 급한 불 끄는 도구도 있고 장기적으로 또 필요한 도구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매일 공부하면서 변해요. 작년에 저하고 올해의 제가 또 달라져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왜 질문 안 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은 못 하시고 실장님들 편에 이렇게 살짝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사님이 뭐라고 해서 못 물어보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 제 말에 취해가지고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분은 이제 좀 공격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제가 막 혼냈을 때도 있어요. 옛날에 잘 몰라서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막 열정에 차가지고, 그러면 그분한테도 공격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고 있으니까 저하고만 꼭 상담 안 하셔도 되니까 자기하고 좀 맞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좀 대화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긴 힘들잖아요. 자기 맞아요. 객관하기 힘드니까 좀 대화하면서, 저도 혼자 유튜브 하다가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훨씬 편하고, 혼자 했으면 이렇게 오래 못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상담 심리 상담사님이 또 오시니까 또 훨씬 편하고,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꾸준히 또, 그리고 한번 그걸 드시라고 했다고 해서 계속 그걸 드실 거 아니고요. 드시면서 또 변하면 또 다른 제품으로 제가 찾아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미숙님, 체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햄철, 엽산, 콜금이랑 열심히 채우니 어제보다는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균형과 생존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있잖아요. 문소리, 아까 우리 은숙님이 문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거, 그건 질병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니까 그런 말 들으면 조금 몸이 애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깜짝깜짝 놀래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감사하다는 게 이제 자꾸자꾸 더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일이다. 그래서 이 감사함이 많아지면 치유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서희님, 약사님 매번 적절한 비유 그리고 순발력 그때마다 대단하심에 놀랍습니다. 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 직업을 오래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30년 이상 같은 것만 해보세요, 서희님. 수아님, 며칠 사이 볼에 단단하고 아프고 가렵고 열나고 진물이 납니다. 무슨 신호일까요? 단순 염증인지 아니면 대상포진일 수 있는지요? 글쎄, 대상포진은 피부과나 이런 데 가셔서 진단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포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대상포진이 생기면 병원에 가셔서 빨리, 대상포진이 저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죠? 이렇게 72시간 안에 빨리 해야 되는 거.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 빨리 가서 대상포진 바이러스 죽이는 약을 처방받아서 얼른 드시는 게 그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상포진 재발이 잦아요. 재발하지 않도록 면역을 튼튼하게. 근데 그런 제품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근데 볼에 단단하고 아프고 가렵고. 근데 대상포진은 보통 그렇게 안 나타나고 이렇게 띠처럼, 볼이라기보다 이렇게 신경세포 이렇게 띠를 두르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아님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대상포진 같진 않아요. 그런데 또 몰라요. 대상포진이 막 눈으로도 오고 막 이렇게 등으로도 오고 다양한 곳에서 오니까 한번 대상포진이 의심스럽다면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내 몸이 예민해요. 제가 마음이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을 때 제 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활 속 심리 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요? 제가 너무 남들보다 과민한 거 아닐까요? 스스로를 걱정하세요. 그리고 자꾸 이 예민함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거든요. 부정하는 거죠. 네. 이거 좀 저항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내가 싫다. 이런 나 너무 싫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저는 그것부터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맞습니다. 나도 좋아. 이런 식으로. 예민해도 괜찮아. 네. 그래서 저는 약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내가 예민하다. 내가 문제야. 이렇게 여기기보다 내 몸이 나를 지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내 마음의 SOS를 내 몸이 먼저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로 한번 가볼까요? 우선 불안해거나 예민해지는 순간에는 저는 이제 배가 아프신 분들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때 저는 손을 따뜻하게 배 위에 얹었습니다. 이렇게 아랫배 위에 얹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쉰 다음에 괜찮아. 이건 내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야. 조금 불편하지만 지나갈 거야. 나는 나를 지켜줄 수 있어. 이렇게 저는 스스로에게 짧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한결 마음이 편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배가 아프거나 불편했던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혹은 장소, 그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내 신체 증상, 배가 아팠다, 손이 저렸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다음에 내가 한 행동,
이거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 갔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서 내가 막 손을 이렇게 떨었다. 혹은 경직이 됐다, 몸이. 이런 식으로 적어보시고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몸에 건네는 한마디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내 몸아, 내 긴장과 불안을 먼저 알아차리고 나를 지켜주려고 해서 고마워. 저는 이렇게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 신호들을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예민하게 하는 신호가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신호, 나를 도와주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자주 가던 곳 대신에 새로운 장소, 시간, 상황에 아주 조금씩 나를 노출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장소 안 갈 수 없잖아요, 평생 동안. 그런데 확 나를 노출시키면 내 뇌가 어떨까요? 깜짝 놀라겠죠. 또 다시 내 어린아이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놀라지 않게 차근차근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시도해 보셔도 괜찮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산책을 10분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익숙한 산책길을 10분간 그쵸. 산책하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 익숙한 산책길을 11분 산책해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늘리라고요? 조금씩 늘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분, 13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늘려보다가 내가 이제 익숙한 산책길을 한 20분 정도 산책하는 게 괜찮아졌네?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산책길로 1분만 걸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게 중요해요. 조금씩 훈련을 하는군요. 네. 이게 너무 내가 무섭다고 해서 아예 그런 상황에 나를 노출 안 시키면 내가 익숙해질 시간도 없잖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나를 강아지처럼 산책시켜라 이렇게 표현해요. 강아지한테 이쪽도 한번 가보자 저쪽도 한번 가보자 하듯이 나 데리고 산책하기. 맞아요. 그렇게 나를 한번 새로운 데 혹은 시간을 늘려서 조금씩 도전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 감정이 어땠는지, 내 신체 반응이 어땠지, 그때 나 생각은 어땠지? 이렇게요. 그리고 성공, 실패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도전한 나 자체를 칭찬해주세요. 그럼요. 나 오늘 산책을 1분이나 더 했네? 대단하다. 나 익숙하지 않은 길을 1분이나 걸어봤어. 정말 대단하다. 나를 칭찬해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확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조금씩 변화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분명 어제보다 조금 성장한 내일, 내일보다 조금 성장한 모레 그런 나를 발견하시는 기쁨이 생기실 거예요. 그 말씀하시니까 저번에 제가 골프장에서 무례한 사람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조금 또 무례한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면 이번에는 택시에서 만났어요. 택시에서 만났는데 이제 결혼식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인을 오랜만에 만나서 택시에서 여자 3명이 막 수다를 떨었는데 우리의 대화가 듣기가 싫었나 봐요. 이 기사님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오를 켰는데 볼륨을 엄청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뻥 쪘죠. 택시 그 좁은 안에서. 근데 이 3명의 반응이 다 달라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이 감정을 다스리느라고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내렸어요. 근데 제 뒤에 있는 후배는 공포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났대요. 그런데 또 다른 후배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사님 볼륨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근데 아주 친절하게 말했어요. 기사님 저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셋이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내려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우리 셋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화가 났구나, 화를 다스리고 있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후배들이 언니 잘했다, 언니가 감정을 그때 화냈으면 더 불편했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기시감이 드는 거였더니 골프장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았네. 아, 이게 내 패턴이구나.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나에게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저는 내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분쟁을 싫어하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처음에 옛날엔 참았고 이제는 느껴주고 그래서 다음에 또 무례한 상황이 오면 저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참지도 않고 이번에 택시 사건처럼 이렇게 느껴주기만 한 것도 아니고 다음엔 저도 용기 있게 기사님 승객에게 이러는 건 무례한 거 아닌가요? 볼륨 줄여주세요. 근데 전 이 말을 우리 도반님들하고 꼭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안 된다. 맞아요. 이렇게 제가 상담이란 직업을 하고 있고 상담사님한테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고 매일 편지를 쓰고 하는데도 한 번에 안 돼.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건 엄청 다른데 저는 그때 그 골프장 사건으로 상담사님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내 안에 그런 참는 기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번 택시기사의 무례함으로서는 내가 느껴주는 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게 되었고 점점 내가 어떤 패턴이 있구나 점점 알게 됐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경험을 통해서 바뀌는 거지 알았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 금방 또 그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차근차근 어제보다 오늘 나으면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택시기사의 그 행동 때문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무시당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모니 편지에도 썼거든요. 오늘 편지의 내용이 왜 화를 못 내나 이런 걸로 썼는데 이렇게 편지로 쓰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보니까 그 택시기사의 사건으로 내가 나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구나.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는 축복이라기보다 그냥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우리 도반님들도 어떤 일어나는 일이 저처럼 이렇게 재해석. 그래서 제 인생은 해석 능력인 것 같아요. 다시 해석해서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교감신경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몸의 신호로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마음과 생각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약사님은 마음, 생각, 몸, 이 세 가지의 균형과 조화가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믿어요. 마음속의 감정은 충분히 느껴주고 생각은 바라봐주고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몸은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삶.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나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이 셋을 잠시라도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다면 그걸로 이미 한 걸음 내디디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윤님처럼 몸과 마음의 이런 연결에 대해서 고민이 계신 분들 계신다면 언제든 사연 신청해주세요. 저희가 커뮤니티나 이런 거 통해서 사연 신청 받는 폼 올려둘 테니까 언제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사연 올려주세요. 그리고 하모니 상담 톡톡에서 약사님과 제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좀 더 편안해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다시 한번 해봐요. 네. 연습 좀. 이거 읽고. 네. 몸과 마음, 조화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시간. 하모니 상담 톡톡. 하모니 상담 톡톡. 자, 우리 푸름님 때문에 저도 엄청 젊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모니 도반님들은 하모니 공부방에서 온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정진하시고 하모니 도반이 아니신 분들은 다음 주 라이브에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